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식탁 위에는 두 개의 도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흔적이 선명했고 그 옆엔 절반쯤 펼쳐진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박용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온 그는 언제나처럼 식탁 앞에 앉았고 언제나처럼 신문을 펼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대신 그의 손에 잡힌 건 차갑게 식은 서류였습니다. 68세 아내 정화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서 그녀는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고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용수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으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용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진심이라고 말입니다. 용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배우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정화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게 짖는 소리가 들렸고 골목길엔 경운기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갑자기 터진 이혼 선언은 마치 맑은 하늘의 벼락 같았습니다. 용수는 서류를 도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말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다고, 다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아무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이 그대로 식어갔고 김치 접시만이 덩그러니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용수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TV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저 초침처럼 하나하나 쌓여온 것이었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용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정화는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씩 개어 넣는 그녀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용수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화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그녀는 용수에게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 데워 먹으라고, 약은 저녁 식후에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용수는 다시 식탁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정화의 도장 옆엔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없음, 위자료 청구 없음이라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사무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이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용수는 결혼 반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금빛이 바래고 긁힌 자국이 가득한 반지였습니다. 정화도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끼고 있었을까요? 문득 용수는 오늘 아침 정화의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용수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눈을 뜨면 정화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식탁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만이 이 모든 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그는 문득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74년 봄, 그가 25살이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용수는 서울 변두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고 손은 늘 기름때로 검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아 하숙집 월세를 내고 고향 어머니께 송금하고 나면 주머니엔 몇 푼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언젠가는 작은 가게라도 차리겠다는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정화를 처음 만난 건 그해 가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갔다가 동네 처녀들이 모여 있는 우물가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은 정화는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를 통해 선을 보았고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예식장도 없던 시절이라 마을 회관에서 간단히 예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도 채 안 되었고 음식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품앗이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화는 수줍게 웃으며 용수의 손을 잡았고 용수는 그녀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달동네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라고 해봤자 좁은 복도 끝 조그만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야 했고 겨울엔 수돗물이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둘은 행복했습니다. 정화는 아침마다 용수의 도시락을 싸주었고 용수는 퇴근길에 군고구마나 붕어빵을 사들고 왔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건 결혼 이듬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용수는 아이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민수라고 백성민자에 뛰어날 수 자를 썼습니다. 정화는 다른 이름이 좋다고 했지만 용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인 자신이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살림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정화는 집에서 남의 옷 수선 일을 받아 했고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시끄럽다고 용수가 투덜거리면 정화는 이불을 덮어쓰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입에 손가락을 물고 참았습니다. 1980년대 들어 용수는 공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고 그는 드디어 작은 구멍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시작했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외상값을 떼이기도 했고 물건이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용수는 초조했고 그 초조함은 집안에서 짜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는 가게 일까지 거들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둘째 딸 민지가 태어났을 때도 정화는 산후조리다운 조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출산 일주일 만에 다시 가게에 나와 일했습니다. 용수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교육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용수는 아들 민수의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지만 딸 민지의 학원은 꼭 필요한 것만 보냈습니다. 정화가 딸아이도 학원을 더 보내고 싶다고 말하면 용수는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대꾸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용수는 가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했고 동네에서 나름 알아주는 구멍가게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무사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지방 국립대에, 민지는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용수는 아들에게만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딸은 집에서 통학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용수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고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정화가 늦게 들어오는 걸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어도 용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자들끼리 어울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매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 시간에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내일 팔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면 용수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나는 왜 사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고 민지는 부산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용수는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이제 여생을 편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용수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TV를 켜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TV를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일, 텃밭 가꾸기, 동네 부녀회 활동까지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용수는 가끔 정화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빨래를 제대로 안 했다며 구박했습니다. 정화는 말없이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용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가 동네 노인정에서 서예 강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붓글씨를 배우고 싶다며 일주일에 2번씩 나갔습니다. 용수는 못마땅했습니다. 늙어서 무슨 글씨를 배우냐며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서예 강습을 그만두었습니다. 몇 달 뒤 정화는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이 있다며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용수는 또 반대했습니다. 집 떠나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늙은 사람이 무슨 책이냐고 비웃었습니다. 정화는 이번에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수는 만족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니 좋았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청소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부부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엔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천천히 말입니다. 그것은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엄마일 뿐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용수는 그날 밤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리며 뒤척였습니다. 왜 정화가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경제 책임지고 한 번도 가장 노릇 소홀히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화는 떠난 걸까요? 창밖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빈 침대 반쪽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용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잤지만 정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리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돌아오지 않았고 용수는 전화 한 통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오라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안은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였고 거실 바닥엔 신문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용수는 냉장고에서 정화가 만들어둔 반찬을 꺼내 먹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김치가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을 먹으면서 용수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떠나면서도 자신을 챙긴 정화의 마음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화의 필체였습니다. 용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고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의 글씨체는 반듯했지만 군데군데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고 다만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용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화는 결혼 첫날 밤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단칸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다고 썼습니다. 23 처녀가 낯선 서울에 와서 낯선 남자와 살게 되었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다고 당신 손을 잡으면 든든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든든함은 점점 무거움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정화는 다른 이름을 제안했지만 용수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릴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모든 결정은 용수가 했습니다. 정화의 의견은 늘 참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편지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가족 속에 나로 불린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나는 민수 엄마였고 당신 아내였고 시어머니의 며느리였지만 정화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썼습니다. 용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정화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용수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재봉틀을 돌리던 밤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이들 옷을 기워 입히고 남의 옷을 수선하며 돈을 벌던 시절 말입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었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웠을 때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 나는 혼자 식탁에서 식은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묻고 싶었다고 당신에게 나는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었다고 썼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딸 민지의 학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화는 딸도 아들만큼 공부시키고 싶었지만 용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는 말에 정화는 가슴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여자로 태어나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내 딸까지 똑같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었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화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환갑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붓글씨를 배우며 먹을 갈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그 시간이 얼마나 평온했는지 모른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하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부서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 읽기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화는 글을 읽고 싶었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수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책이냐는 말에 정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고 썼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을 당신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으니 이제는 정화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당신에게 상처가 될 줄 알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사라질 것 같다고 썼습니다. 용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단 말인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붕 아래 살게 해준 게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수는 벌떡 일어나 편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쓰레기통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달랐습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울고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글씨 사이사이에서 번진 잉크 자국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며 우는 법을 잊어버린 남자였습니다. 대신 목이 메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용수는 소파에 앉은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고 구겨진 종이는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용수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용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화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아니 빼앗은 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용수는 여전히 혼자였고 집은 점점 낯선 공간이 되어 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가 넘치고 먼지가 쌓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화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집안을 정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화가 만들어둔 반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텅 빈 반찬통만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용수는 그 빈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플라스틱 통 안쪽에 김치 국물이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용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용수는 냉동실에서 냉동밥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법을 몰라 한참을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결국 3분을 돌렸더니 밥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김치 한 조각과 함께 억지로 밥을 떠넘겼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다며 밑반찬 몇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용수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가 없으니 집이 말이 아니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정화는 언제 돌아오냐고. 부부싸움이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용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70년을 산 노인이 이혼한다는 소문은 3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질 것이고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입니다. 용수는 그저 곧 돌아올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돌아간 후 용수는 홀로 집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작은 방까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5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집을 자세히 본 적은 없었습니다. 곳곳에 정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엔 정화의 화장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크림통과 립스틱 빗과 거울이었습니다. 용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 사진,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화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릇과 냄비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위치마다 정화의 손이 닿은 흔적이었습니다. 용수는 국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쓴 국자였습니다. 정화는 이 국자로 매일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였을 것입니다. 세탁실로 갔습니다. 빨래 바구니엔 용수의 옷가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수는 세탁기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손빨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고 세제를 풀었습니다. 손으로 옷을 주물럭거렸습니다. 물이 차가웠고 비누 거품이 손을 미끄럽게 했습니다. 몇 벌 빨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용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화가 평생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빨래를 널면서 생각했습니다.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뭘 배운 게 없었습니다. 일만 했고 돈만 벌었고 가장 노릇만 했습니다. 정작 삶을 사는 법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용수는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스프를 넣고 끓였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을 잘못해서 국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용수는 허둥지둥 불을 줄였습니다. 라면은 퍼져서 면발이 뚝뚝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라면 국물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짠맛과 쓴맛이 뒤섞였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용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화가 빗자루로 치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화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었고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짧게 썼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수는 마을 정자에 나갔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용수가 오자 박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새 정화를 못 봤다며 어디 아프냐고 걱정했습니다. 용수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둘러댔습니다. 노인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며 우리 마누라는 꼼짝도 안 한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용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자에서 돌아오는 길 용수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반찬 몇 가지와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젊은 주인이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안 보이냐고 늘 같이 오시던데 어디 가셨냐고 말입니다. 용수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척 집에 갔다고 곧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산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온갖 반찬으로 가득했던 냉장고였습니다. 이제는 우유 한 팩과 김치 한 통뿐이었습니다. 용수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용수는 정화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용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정화의 글씨체가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늦게 들어왔다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비틀거리며 들어왔다고 썼습니다.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고 외로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0년 7월 3일 민지가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했지만 당신은 별 관심이 없었다고 썼습니다. 아들 민수 이야기만 하고 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가슴이 아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용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50년 동안 이런 외로움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옆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용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울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밤이었습니다. 용수는 혼자가 된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정화가 남긴 반찬통을 하나씩 비워가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일란에는 정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신인은 용수 자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혹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일까? 아니면 완전한 작별 인사일까? 용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정화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지 2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용수와 정화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어느 일요일 오후에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용수는 이 사진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언제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1978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그동안 혼자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썼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서운함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도 용수를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용수가 변하기만을 바랐을 뿐 정작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용수에게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편지의 중간쯤 용수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겠지요.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당신도 평생 누군가와 진짜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용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자식들을 키울 때도 은퇴한 후에도 늘 강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남자란 원래 그런 거라고 가장이란 그래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용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떠나기 전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다락방에 있는데 그 중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용수가 꼭 봐야 할 것들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용수는 의아했습니다. 다락방은 몇 년째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화가 왜 갑자기 그 상자를 언급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곧장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락방은 먼지와 오래된 물건들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용수는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낡은 이불, 아이들의 교과서, 고장난 선풍기, 녹슨 공구함 등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창문 아래 구석진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고 표면에는 희미하게 정화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수는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용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두툼한 공책 여러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1982년, 1990년, 1998년. 용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공책을 펼쳤습니다. 정화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용수가 공장에서 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달려갔더니 손가락 하나를 깁스한 채 멀쩡하게 웃고 있더군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용수는 기억했습니다. 그때 손가락을 다쳤을 때 정화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대수롭지 않은 척했던 일을요. 하지만 정화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걱정하고 혼자 울었던 것입니다. 용수는 공책을 한 장씩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에는 그가 전혀 몰랐던 정화의 마음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느라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던 일,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혼자 사귀었던 서러움, 명절마다 친척들 음식 준비하며 느꼈던 고단함. 그럼에도 용수가 퇴근해서 밥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렸다는 고백까지. 어느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오늘 용수가 저녁을 먹다가 국이 맛있다고 했어요. 4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하루가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용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무심코 던진 말이었는데 정화에게는 40년 만에 첫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칭찬을, 얼마나 많은 감사를, 얼마나 많은 사랑의 표현을 아껴왔던 걸까요? 상자 안에는 일기장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용수가 젊은 시절 정화에게 쓴 편지 몇 통,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용수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싸구려 목걸이까지. 모든 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용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화는 평생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해 왔다는 것을. 비록 입 밖으로 크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기억들이 보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수는 상자 맨 밑바닥에서 마지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용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 상자를 찾았다면 제 부탁을 들어준 거네요. 고마워요. 이 안에 든 것들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여기 담겨 있어요. 저는 당신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싶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용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다투었던 밤들, 말없이 나란히 걷던 저녁들, 모든 게 새삼스러웠고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랑은 큰 선물이나 화려한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순간순간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은 그 소중한 순간들을 너무 쉽게 흘려보냈다는 것을요. 용수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정화의 일기장을 한 편씩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커피를 끓여 식탁에 앉아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정화의 글씨를 따라가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일기를 읽을 때마다 그는 새로운 정화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잔소리 많고 까다로운 아내가 아니라 혼자 많은 것을 감내하며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한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도 화낼 때도 침묵할 때도 그 이면에는 용수가 전혀 몰랐던 깊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수는 1990년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시절은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던 때였고 집안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일기 속 정화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렸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그때 정화가 친구들과 개모임 간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 일찍 나가 채소를 팔아 아이들 학비를 보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큰애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용수는 기특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새벽 추위에 떨며 채소 팔던 보람이 이런 순간에 있나 봅니다. 용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화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고생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용수는 베개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그는 정화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용수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우연히 마을 이장 댁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용수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용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계신다고 잘 지내시는 것 같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 읍내 시장에서 정화를 봤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더라고.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다고. 용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질투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화가 자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용수는 어쩌면 정화가 자신을 필요로 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결국엔 용수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용수의 그늘 아래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용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인 2024년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인 일기는 정화가 집을 떠나기 일주일 전의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결심했습니다. 용수를 떠나기로요. 이 결정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정직한 선택입니다. 저는 용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정화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요. 용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이요. 용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빨갛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화가 사다리를 놓고 감을 따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감들이 그대로 나무에 매달려 까마귀들의 먹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문득 정화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는 너무 갑작스럽고 직접 찾아가는 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라면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수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이들이 학교 숙제로 쓰던 편지지였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용수는 볼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일까요? 고맙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그는 천천히 첫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정화에게. 내가 남긴 일기를 읽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내가 한심하다.
편지를 쓰는 내내 용수의 손은 떨렸습니다. 평생 긴 글을 써본 적이 없는 그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군대에 있을 때도 편지 한 장 제대로 써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정화의 일기를 읽으며 느낀 점들을, 그동안 몰랐던 미안함을, 이제야 깨달은 고마움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지 3장이 가득 찼을 때 그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존중하겠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은 너였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용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정화의 친정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묘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적어도 자신의 진심만큼은 전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용수는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정화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용수는 조급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화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정화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수는 동네 문방구에 가서 새 공책을 한 권 샀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두툼한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9월. 70살이 되어서야 처음 일기를 쓴다. 정화처럼 예쁜 글씨는 아니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용수는 매일 저녁 자신의 하루를 일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후회도 희망도 모든 감정을 글로 옮기며 천천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마당의 감을 땄다. 정화가 하던 방식대로 해보려 했지만 서툴러서 몇 개는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래도 한 광주리는 건졌다. 이웃집 할머니께 조금 나눠드렸더니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 순간 정화가 느꼈을 기쁨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다. 편지를 보낸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오후 용수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 정화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는 정화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용수는 빗자루를 든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다고 읽고 또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와 평상에 앉았습니다. 용수도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보따리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용수가 쓴 편지와 함께 그동안 정화가 쓴 일기장 한 권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일기장을 용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읽지 않았을 거라고 가장 최근에 쓴 일기라고. 용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202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정화가 집을 떠난 직후의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수를 떠나온 첫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누우니 천장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40년 넘게 옆에 있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 낯설음을 견뎌야 합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라도. 용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화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도 외로웠고 불안했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정화가 친정 동네에서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며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정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글자를 가장 쓰고 싶냐고. 정화는 망설이지 않고 용서라는 글자를 썼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를 용서하려는 거냐고 물었고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하고 싶다고. 용수는 그 대목에서 읽기를 멈췄습니다.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자신도 많은 잘못을 했다고. 용수에게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혼자 사귀고 혼자 참으면서 피해자인 척했던 것도 잘못이었다고. 그렇게 살면서 용수를 원망만 했지 정작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그 모든 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정화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정화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용수의 진심을 느꼈다고. 그동안 용수는 늘 강한 척, 괜찮은 척 했지만 편지 속에서는 솔직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게 정화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수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정화는 보따리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히지 않은 백지 상태의 서류였습니다. 정화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혼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저 용수가 자신을 진짜로 봐주기를, 자신도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던 거라고. 그리고 그 바람이 이제는 이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용수의 편지를 통해서, 용수의 변화를 통해서. 정화는 서류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조각조각 찢어서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당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용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는 용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흔들었고 마당 한쪽에서는 코스모스가 하늘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화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당신이 요즘 혼자 뭘 해먹고 사는지 궁금하다고. 용수도 따라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자신이 장 봐온 재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배추, 두부, 돼지고기, 버섯까지. 정화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용수가 직접 장을 본 거냐고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용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서툴지만 김치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다고. 정화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유튜브를 본다는 게 더 신기하다고.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재료를 다듬고 용수가 불을 조절하며 서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정화가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용수도 한 사람의 몫을 해냈습니다. 어설프긴 했지만 진심이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좋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정화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용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살되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정화의 시간도 존중하고 자신의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데이트를 하자고. 70살이든 80살이든 서로에게 설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서예를 계속 배우고 싶다고. 가끔은 친정에도 가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갖고 싶다고. 용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정화가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없는 동안 다른 여자라도 만났냐고. 농담처럼 던진 질문이었지만 용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한다고.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겠냐고. 정화는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웃었습니다. 70살에 이런 고백을 듣게 될 줄 몰랐다고. 당신도 참 늦게 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용수는 정화에게 자신이 쓴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썼다고. 읽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수도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정화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을 맞이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올해도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용수는 사다리를 놓고 조심스럽게 감을 땄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정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을 따던 용수가 고개를 돌려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마다 읍내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붓글씨 실력이 제법 늘어서 이번 달에는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용수는 그 전시회에 가장 먼저 달려가 정화의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글자가 힘차게 쓰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용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용수는 그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정화가 그걸 보고 놀렸지만 용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용수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에 가입한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 말벗도 대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용수에게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을 때 그는 문득 정화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화는 서예 선생님이 해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용수는 자원봉사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전엔 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세계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하루가 궁금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가끔은 말없이 손을 잡고 걷기도 했습니다. 70년을 산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용수는 정화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읍내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로 정화를 데려간 것입니다. 정화는 놀라워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카페냐고 웃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용수가 주문한 건 아메리카노였고 정화가 주문한 건 카페라떼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좋다고 함께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용수는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그때 정말 떠났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고.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떠났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거리를 두었기에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고.
만약 그냥 참고 살았다면 지금 같은 관계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용수는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정화도 용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용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매일 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오늘 정화와 카페에 다녀왔다. 70살에 데이트를 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는 행복했다. 정화가 웃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는 안다.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문장을 쓰고 용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담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정화가 책 읽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용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이 조용한 행복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70년을 살아서야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누군가 그곳에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사랑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0살의 우리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박용수 정화 올림 쪽지를 본 마을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메시지는 마을에 따뜻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그 사람에게 오늘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